모순 덩어리라고요? 좋습니다. 한국은 그 모순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니까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감정 표현은 숨기지 않고, 불만은 넘치는데 위기 앞에선 누구보다 단결하는 민족. 외국 기자들 사이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통하는 한국. 그리고 그 기묘한 나라를 30년간 탐사한 프랑스 기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경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다. 지금부터 그가 눈으로 보고 발로 느끼고 가슴으로 받아 적은 한국 이야기의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렐리앙 듀발이에요. 프랑스에서 왔고 지난 30년 동안 기자로 일해왔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반짝이는 미소로 말하는 그런 기자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시장 골목, 먼지 날리는 골목길, 조용한 시골 마을이나 시끌벅적한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손엔 항상 노트북을 들고 머릿속엔 질문들을 가득 안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제 노트엔 한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처음 중국에 간 건 1992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맡은 베이징의 냄새가 아직도 생생해요. 먼지 섞인 공기, 석탄 연기, 찐빵 냄새. 공항은 작고 회색빛이 돌았고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단색 재킷에 어두운 바지. 낯선 사람에게 웃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뭔가가 저를 그곳에 끌어들였어요. 한 번만 방문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살기로 했어요. 거리도 걷고 선생님, 택시기사, 예술가, 공장 노동자, 학생, 군인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골이 도시로 변하고 자전거가 사라지고 자동차가 도로를 채우고 인터넷이 생기더니 어느새 카메라가 사방에 깔렸죠. 그 모든 걸 글로 썼어요. 시위와 퍼레이드, 지진과 축제, 침묵과 고함. 제 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하나의 믿음이 생겼어요. 중국을 이해하면 아시아를 이해할 수 있다. 제게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이었어요. 모델이자 청사진 같은 존재였죠. 엄격하지만 성공했고 통제됐지만 강력했어요. 자유로워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잘 돌아갔어요. 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파리에 있을 때였어요. 편집장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렐리앙, 그가 말했어요. 중국은 충분히 했잖아. 이번엔 한국으로 가보지 그래? 한국이요? 제가 물었죠. 왜요? 그가 말했어요. 거기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어. 뭔가 다른 게. 처음엔 거절할 뻔했어요. 이미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더 빠른 중국? 좀 더 현대적인?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룰북 아니겠어?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받은 일은 거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트북이랑 녹음기, 그리고 가방 하나만 챙겨서 서울로 향했어요. 그 비행기가 제 모든 걸 바꿨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틀렸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공항에서부터 그랬어요. 스피커에선 세 가지 언어가 들렸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사람들은 진짜 빠르게 걸었고 모두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들도 10대처럼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고 10대들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익숙하지 않은 향기로 가득했어요. 맵고 달콤하고 불향 가득한 냄새들이 섞여 있었죠. 간판은 네온빛으로 반짝였고 은행 로고 옆엔 귀여운 캐릭터가 있었어요. 교회 옆에선 치킨집이 문을 열고 있었고요. 근데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었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여기는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웃고 있었고 연인들은 길에서 다투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버블티랑 가방을 들고 지하철역을 뛰어다녔어요. 음악은 어디서든 흘러나왔어요. 카페, 공원, 택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요. 편의점에선 재즈 음악까지 들리더라고요. 조금은 어지럽고 시끄럽고 빠른 곳이었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 창문을 열어두고 앉아 있었어요. 거리 아래에선 직장인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고함치고 웃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남자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박수를 쳤어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죠. 이런 모습은 중국에선 본 적이 없어요. 베이징에선 뭐든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규칙이 있었고 모두가 그 규칙을 따랐죠. 그런데 여기 서울에선 누구도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쓰던 그 노트를 꺼내 들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장을 적었어요. 여기는 중국이 아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겐 아주 큰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지도도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폰 앞에서 춤추는 아이들, 떡을 파는 할머니, 양복 입고 지하철에서 모바일 게임하는 직장인, 뮤지컬 포스터, 시위 포스터, 코딩 캠프 전단지까지 다 있었어요. 한 소녀는 길모퉁이에서 울고 있었고 친구가 안아주더니 같이 과자를 사러 뛰어갔어요. 1시간 만에 중국에서 몇 달 동안 본 감정보다 더 많은 감정을 봤어요. 한국에선 감정이 겉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숨기기 힘들 정도로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건 더 작은 중국이 아니야. 이건 뭔가 새로운 거야. 뭔가 전기처럼 짜릿하고 제멋대로야.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처음 시작하던 초심자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랄까요? 한국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이야기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도시가 깨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버스를 향해 뛰고 있었고 무거운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배달기사들은 마치 경주라도 하는 듯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갔고요. 그때가 겨우 아침 7시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자는 거지? 그날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를 가보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들과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중국에선 오랫동안 학생들을 인터뷰했었어요. 똑똑하고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었죠. 규칙을 잘 따랐고 정치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어요. 똑똑했지만 조용했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제가 틀렸더라고요. 대학교 캠퍼스는 현대적이었어요. 유리로 된 건물들, 넓은 잔디밭, 그리고 여기저기 있는 학생들. 어떤 여자 학생은 버킷햇을 쓰고 아침 10시에 떡볶이를 먹으며 지나갔고 남학생 몇 명은 도서관 근처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부끄러움도 없었고 조심하지도 않았어요. 시끄러웠고 자유로웠어요. 그날 저는 민서라는 학생을 만났어요. 경제학과 3학년이었고 영어도 잘했어요. 커피 한잔하면서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민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혼돈이요. 제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그거 좋은 거 같진 않은데요?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한텐 그게 잘 맞아요.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해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냥 해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박물관에 앉아 있었어요. 1997년 IMF 위기에 관한 전시가 있었거든요. 전에 책으로 읽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 경제가 거의 붕괴할 뻔했던 어두운 시기였죠. 근데 뜻밖의 장면이 있었어요.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사진이었는데 자신의 금을 기부하고 있었어요. 결혼 반지, 가족 목걸이, 훈장까지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금을 내놓은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명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였어요. 중국에선 저는 수많은 국가 주도의 캠페인을 봤어요.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먼저 나서고 사람들은 지시에 따라 움직였죠. 결과는 나오긴 하지만 항상 지시 이후에야 일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제가 박물관 안내 직원에게 물었어요.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요청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국민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걸 언론이 보도했고 정부는 그 다음에 따라왔죠. 저는 조용히 서서 금 팔찌랑 반지들이 전시된 유리 진열장을 바라봤어요. 중국에선 행동이 위에서 내려오지만 한국에선 아래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중국에서 함께 일했던 옛 친구를 만났어요. 이름은 하오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고기 굽는 소리와 사람들이 테이블 너머로 주고받는 말소리로 식당은 시끄러웠어요. 제가 박물관에서 본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줬어요. 하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에요.
빨리 움직이고 기다리는 걸 싫어하죠.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가 대답했어요. 가끔은 그래요. 하지만 어떤 땐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국민들이 먼저 올바른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덧붙였어요. 여긴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활용하죠. 식당을 나와 걷다가 시위를 마주쳤어요.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소리는 컸어요. 경찰들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분했어요. 중국이었다면 이런 장면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시위는 위험 그 자체였고 경찰은 침묵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선 그냥 일상 같았어요. 이 나라는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어요. 중국은 피라미드다. 명령이 위에서 내려온다. 한국은 화산이다. 아래에서부터 터져나온다. 중국은 말한다. 복종하라. 한국은 말한다. 반응하라. 하나는 기다리고 하나는 뛰기 시작한다. 아직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나은 것이라는 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한국을 오래 들여다볼수록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라는 국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요. 다음 날 저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왠지 거기서도 또 놀라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인생에서 참 많은 학교를 걸어 다녀봤어요. 중국에선 도시든 시골이든 심지어 산골 학교까지 수십 군데의 교실을 방문했어요. 어느 곳을 가든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가지런한 책상줄, 조용한 학생들, 칠판 가득한 판서. 학생들은 열심히 들었고 필기도 빨랐고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주 열심히요. 저는 그걸 존중했어요. 심지어 감탄하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늘 궁금했어요. 저 친구들은 답을 외우는 걸까? 아니면 세상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걸까?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비슷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단순했어요. 회색 벽에 깨끗한 복도, 줄지어 있는 사물함들. 교복 입은 학생들이 활기차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하품을 했고, 어떤 학생은 웃고 있었어요. 한 남학생은 케이팝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수학책을 보고 있었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교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미소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토론이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저희는 단순히 외우는 것보단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교실 안에 들어갔더니 책상이 줄지어 있지 않았어요. 5명 안팎의 학생들이 원형으로 마주보며 앉아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낙서와 도표로 가득한 노트를 펼치고 있었어요. 한 조는 발표 준비 중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일어나서 벽에 붙은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냥 나무 많이 심자고만 말하면 안 돼요.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하고 기술도 고려해야 해요. 다른 남학생이 말했어요. 근데 가난한 나라들은 그 기술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개입하진 않았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10대가 아니라 미래의 리더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선 제가 본 대부분의 수업이 정답을 얼마나 빨리 맞히느냐에 집중돼 있었어요. 속도, 정확성, 그리고 훈련이 중요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쉬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의견도 주고받고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선생님께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수업 방식이 보통인가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죠. 한국 학생들도 공부는 많이 하지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도 키우도록 하고 있어요. 다시 교실을 둘러봤어요. 완벽한 정답은 없었지만 에너지가 있었고 호기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지수라는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경을 썼고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어요. 과학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한다고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공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요? 지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연하죠.
여긴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근데요, 저흰 로봇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 해도 돼요. 불평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요. 그때 해도 된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시스템 안에 갇힌 게 아니라 그 안을 헤쳐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코딩 동아리도 들러봤어요.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앱이랑 게임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 남학생은 자기가 재미삼아 만든 간단한 AI 챗봇을 보여줬고 또 다른 팀은 청소년을 위한 정신 건강 앱을 개발 중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막 벤치에 앉아서 운동장을 바라봤어요. 어떤 학생들은 축구공을 차고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몇몇은 벤치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농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전혀 압박 속에 갇힌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작은 사회 같았어요. 움직임과 소음, 그리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곳이었죠. 그 순간 예전에 중국에서 제 노트에 적었던 문장이 떠올랐어요. 중국 학생들은 세상을 외운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것 같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세상을 분해하고 안을 들여다보고 다시 조립해보려고 한다. 프랑스에 있는 제 나라 학생들도 떠올랐어요. 만약 한국 학생들과 프랑스 학생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로 다투게 될까? 아니면 협업하게 될까? 아마 둘 다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한국의 학생들은 시험만을 위해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랜만에 제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미래는 과거를 외운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의심할 용기를 가진 사람의 것이다. 제가 처음 중국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이제 막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인터넷은 그저 신기한 장난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걸 장난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도구로 여겼죠. 아주 강력한 도구요. 저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시스템을 어떻게 거대한 통제 네트워크로 바꿔나가는지를 직접 지켜봤어요. 거리 곳곳에서 카메라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앱은 위치를 추적했어요. 쇼핑 습관조차도 사회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효율적이었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차가웠어요. 중국에서 디지털은 곧 통제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도 비슷한 풍경을 기대했어요. 어쨌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나라 중 하나잖아요.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가장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가 연결된 사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깨닫게 됐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첫 번째 놀라움은 홍대의 작은 치킨집에서 찾아왔어요. 치킨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벽에 디지털 스크린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엔 고객 리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별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한 후기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솔직히 꽤 날카로운 리뷰도 있었어요. 오늘 치킨 너무 짜요. 튀김옷이 바삭하지 않아요. 배달도 늦었어요. 그런데 그 옆엔 사장님의 답글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소금 양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 튀김기를 드렸어요. 배달 지연 죄송합니다. 새로운 배달 루트를 테스트 중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중국에서 만난 많은 자영업자들은 리뷰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했어요. 답글은 거의 없었고 댓글 창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선 고객이 말하고 가게가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음식점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강남 근처의 화장품 매장을 찾았을 때였어요. 상품마다 작은 스크린이 있었고 바코드를 스캔하면 수백 개의 리뷰를 즉시 읽을 수 있었어요. 어떤 건 인플루언서 리뷰였고 어떤 건 평범한 10대들의 리뷰였어요. 제 옆에 있던 17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은 제가 눈 깜빡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리뷰를 읽고 있었어요. 이건 모공 막힌데요. 중얼거리더니 이건 건성 피부에 좋대요. 이건 너무 기름지대요. 그러고는 저를 한번 힐끔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광고는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어요. 그 말투는 가볍지만 힘이 있었어요. 광고는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세요. 그 한 문장이 한국 디지털 문화의 핵심을 보여줬어요. 중국에서는 인터넷이 국민을 감시해요. 하지만 한국에선 국민이 모든 걸 감시해요.
직접 써보고 평가하고 리뷰해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말하죠. 그리고 크게 말해요. 그 주 후반 어느 테크 기업을 방문했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사무실 투어를 시켜줬어요.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기능을 출시해요. 그가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면요? 그는 웃었어요. 그럼 다음날 고치죠. 한국 사람들은 빨리 말해줘요. 정말로요. 그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물론 부담돼요. 근데 그 덕분에 더 똑똑해져요. 사용자들이 거의 두 번째 연구개발팀 같거든요.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어요. 사용자. 중국에선 정부가 기술을 밀고 가요. 한국에선 사람들이 기술을 끌어가요. 강제력이 아니라 피드백으로요. 어느 저녁 요즘 한국에서 인기라는 라이브 스트리밍 앱을 봤어요. 어떤 여성이 새 옷을 소개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댓글을 읽으며 소통하고 있었어요. 너무 비싸요. 누군가 쳤고 뒤쪽도 보여주세요. 또 다른 댓글이 달렸어요. 그녀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말투를 바꾸더니 바로 가격을 내렸어요. 분명 방송이었는데 동시에 대화였어요. 지속적이고 날 것 그대로고 솔직했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중국에선 디지털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 한국에선 양방향이다. 시끄럽고 빠르고 가차 없지만 살아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선 기술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술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논쟁하고 평가하고 계산하고 거부하고 사랑하고 부수고 다시 만들어요. 기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소리의 문제예요. 모두가 목소리를 갖고 있고 모두가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작은 카페든 대기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실수하면 점심시간 전에 이미 소문나요. 누군가는 이게 스트레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맞아요,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드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책임감, 민첩함, 솔직함. 중국에선 디지털 세계가 강자를 보호해줘요. 하지만 한국에선 디지털 세계가 강자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저한텐 그게 뜻밖의 자유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휴대폰으로 한국 배달 앱을 열었어요. 음식을 고르고 리뷰를 읽고 주문했어요. 그리고 저도 리뷰를 남겼어요. 별 4개. 소스 맛있고 배달 빠르고 밥이 살짝 찰졌어요. 5분 뒤 가게에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밥 식감 더 좋게 준비할게요.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붐비는 거리에서도, 큰 행사가 있을 때조차도 그랬어요.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화내거나 길거리에서 울지 않았어요. 다들 감정을 안으로 꼭 숨기고 있었죠. 그건 문화의 일부였어요. 평화를 지키고 통제를 유지하는 것. 전 동아시아 전체가 그런 문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고 나서 그동안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게 터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서울의 어느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햇살 좋은 오후였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은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커플들은 셀카를 찍고 있었고요.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꽤 큰 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리니 젊은 남자 2명이 얼굴을 마주보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한 명은 울기 직전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감정은 충분히 느껴졌어요. 분노, 좌절, 상처.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중국이었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리를 두고 경찰이 출동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긴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그리고 불과 5분 뒤, 그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더니 웃고 있었어요. 한 명은 상대의 어깨를 툭 치기도 했고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감정은 정말 빠르게, 격렬하게 튀어나온다는 걸요. 그게 꼭 화만은 아니었어요. 기쁨, 슬픔, 민망함, 들뜬 감정까지 전부 다요. 감정은 오래 숨겨지지 않아요. 처음엔 솔직히 좀 낯설었어요. 이렇게 감정이 공기 중에 가득한 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껴졌어요.
이 소란스러움 속에 무언가 아름다운 게 숨어 있었어요. 어느 저녁 한 가족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아늑하고 따뜻한 작은 아파트였고 구운 고기 냄새가 온 집 안에 퍼져 있었어요. 세 세대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부모님, 아이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어요. 그런데 또 그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농담을 했는데 삼촌이 웃지 않았어요. 뭔가 날카로운 말을 했고 이모가 더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 말을 덮어씌웠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고 아이 하나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보였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술을 따랐고 이모가 먼저 웃었어요. 삼촌도 미소를 지었고요. 할머니가 박수 한번 치시면서 농담을 하셨어요. 모두가 다시 웃었고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음악도 틀었어요. 그렇게 폭풍은 지나갔어요. 원망도 없었고 어색한 침묵도 없었어요. 그냥 감정을 터뜨리고 그리고 평화를 되찾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자주 다투세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요. 그게 우리가 서로 신경 쓴다는 증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중국에선 고요함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게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선 혼란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현우라는 대학생을 만났어요. 군 복무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가죠? 제가 물었어요. 네. 힘들긴 하지만 우릴 하나로 이어줘요. 어떻게요? 같이 울고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화내요. 근데 그걸 같이 버텨요. 그 경험은 오래 남아요. 그러면서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약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신뢰는 생기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어요. 그건 가족이나 군대 이야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에나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선 커플이 이별하며 눈물을 흘렸고 카페에선 친구들이 고함을 치다가 안아줬어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꼭 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중국에서의 슬픔은 조용했어요. 한국에서의 슬픔은 폭풍 같았어요. 그런데 그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은 더 단단해지고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밤엔 현지인 몇 명과 노래방에 갔어요. 그들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노래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했고 어떤 사람은 좀 엉망이었죠. 그중 한 남자는 이별 노래를 부르다가 목소리가 떨리고 결국 울었어요. 근데 아무도 비웃지 않았어요.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두가 박수를 쳤고 그를 안아줬어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해방이었어요. 그제야 정말 깨달았어요. 한국은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정을 활용해요. 불타오르고 무너지고 터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요. 한국 사람들처럼요. 한국의 역사처럼요. 전엔 강한 나라란 감정을 억누르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강함을 보게 됐어요. 깊이 느낄 줄 아는 힘. 그리고 크게 치유할 수 있는 용기. 저는 한국에 온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리포트를 쓰는 줄 알았어요. 신문에 실릴 또 하나의 기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천천히 뭔가가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실 정리도 아니었고, 문화나 경제, 역사에 대한 얘기만도 아니었어요. 이건 제게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왜냐면 한국은 지금껏 어떤 나라도 저한테 하지 못했던 걸 했거든요. 저를 흔들어 놨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북촌 근처의 작은 한옥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나무바닥이 의자 아래서 삐걱거렸고 창밖은 젖은 회색 도시였지만 실내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조용한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었고 주인분이 쿠키 하나를 가져다 주시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서비스예요. 저도 웃었어요. 이제 그 말이 한국에서 어떤 뜻인지 알게 됐거든요. 공짜 선물, 이유 없는 작은 친절, 그냥 사람의 정.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제가 본 한국을 천천히 떠올렸어요. 중국이 생각났어요. 수년간 그 나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봤던 구조와 규칙, 그리고 거대한 통제력. 저는 그걸 존중했고 심지어 감탄하기도 했어요. 중국은 마치 완벽하게 지어진 타워 같았어요. 크고 단단하고 조용했죠.
근데 한국은요? 한국은 타워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모닥불 같았어요. 타오르고 움직이고 슉슉 소리 내고 불꽃을 튀겼어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따뜻하게 감싸줬죠. 가끔은 데이기도 했고요. 저는 노트를 펼쳐 베이징에서 적어뒀던 옛 생각을 읽어봤어요. 동아시아는 통제, 규율, 조화, 복종을 중시한다. 그 문장을 줄을 그어 지웠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예외다. 시키지 않아도 움직인다. 소음 속에서 질서를 만든다. 부서지고 치유되고 다시 부서지지만 더 나아진다. 그날 밤 저는 민서를 다시 만났어요. 예전에 인터뷰했던 그 대학생이요.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고 도시의 불빛이 뒤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꽤 많이 보셨죠? 민서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전에는 아시아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공식이 있다고 믿었죠. 근데 당신들은 공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들은 오류예요. 예외 카드예요. 규칙을 다시 쓰는 존재예요. 그녀가 웃었어요. 그 말, 진짜 우리 같다. 민서가 스카이라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린 늘 뭔가를 만들고, 고치고, 다투고 그래요. 근데 멈추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침략당했고, 분단됐고, 망가졌고, 구원받았고, 또다시 부서졌어요. 그런데도 가슴 위를 톡톡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우린 여기 있어요. 다음 날, 저는 광화문 광장에 갔어요. 비가 그쳤고, 하늘이 맑았어요. 가족들이 세종대왕 동상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궁 앞에 모여 있었어요. 거리엔 우산 아래에서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들도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웃고, 뛰고, 멈추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설명하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하는 나라다. 모든 문화에는 저마다의 리듬이 있어요. 고유의 움직임 방식이 있죠. 중국은 명령으로 움직여요. 일본은 정밀함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재즈처럼 움직여요. 빠르고 시끄럽고 엉성하면서도 아름다워요. 때로는 박자가 어긋나고 때로는 완벽하지만 항상 살아있어요. 마지막 기사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동아시아의 거울이 아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거울을 깨뜨리는 나라다. 더 나은 규칙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규칙을 부순다. 늦게 듣지만 빠르게 반응한다. 오늘 싸우고 내일 용서한다. 혼돈 속에 공동체가 있고 소음 속에 목적이 있고 불길 속에 우정이 있다. 한국을 공부하면서 그대로인 사람은 없다. 그저 그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끌려 들어갈 뿐이다. 짐을 싸기 위해 호텔방을 둘러봤어요. 신발은 다 달아 있었고 노트는 글씨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슬퍼서가 아니라요. 존경심으로, 감탄으로. 그리고 한국을 처음엔 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엔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사랑으로.